지금 이제 오늘 시작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법적 방제, 검역이죠.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벌레가 이제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 법적 방제가 있고, 재배적 방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저항성 품종을 심는다든가, 뭐 윤작을 한다든가, 이런 땅을 이제 간다든가, 그러니까 땅을 그 토양을 이제 가는 것도 해충을 땅속에 밀어넣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물리적 방제가 있고, 이제 화학적 방제는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그 농약 살충제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화학적 방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물학적 방제는 뭐 포식성 기생충 천적을 이용한 뭐 포식성 잡아먹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알을 까고 살아가는 기생성 해충을 천적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곤충 병원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나방류에서 BT제라고 있어요. 그 세균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뿌리게 되면은 그 곰팡 그 미생물에 의해서 벌레 그 나방들이 탈피를 못하고 죽는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약제, 미생물 약제도 있고요. 행동적 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청페로몬 같은 걸 사용해서요 해충을 유인해서 잡는 방법도 있고요. 유전적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유전 형제를 야외 개체로 유입하여 차세대 교체의 밀도를 억제한다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식물에 사용하지 않는데 저기 그 열대 우림 지역에서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뭐라고 하죠? 그 수컷 모기에 불임성 수컷을 집어넣어서 암컷들을 불임을 유발시켜 갖고 그것들을 새끼 알이 위에 알을 낳아도 알이 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밀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한 가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가에서 검역을 하기도 하고요. 재배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8월에 심었더니 바이러스 피해가 너무 커. 그래서 내가 10월 달로 작기로 옮기는 방법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내가 환경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약을 정기로 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방제로 또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한다.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해충 방제에서 이제 법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외국으로부터 이제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물에 대한 검역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이제 법적 방제로 이제 검역을 해서 맞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검역 해충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에 그 뿔나방이라는 투타라는 뿔나방이 있는데, 이 뿔나방이 지금 국내에 유입된 걸로 확인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벌레가 있어서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전파하고 있는 단계가 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없던 외래충들이거든요. 그래서 꼰두랑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 원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에 이제 바이러스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오이 총체벌레도 일본에 들어왔고, 아메리카나 이꿀파리 같은 경우도 이게 들어온 지가 한 20년, 30년 됐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원래 없었던 거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담배갑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선녀벌레, 가시나미 배추 같은 경우도 다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방제는 막기는 하는데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세요. 영원히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법적 해충 방제로 법으로는. 재배적 방제 방법으로는 작물 재배 환경을 조절한다는 거, 재배 시기 조절, 내충성 품종을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충이 많은 시기를 도저히 내가 예를 들어서 담배가루가 들어왔는데 이 담배가루가 황화 인말린 바이러스를 전파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품종에 황화 인말린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이 없어. 그리고 해충에 대한 약도 아직 미비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요? 재배적 방제로 담배가루가 살 수 없는 시기에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심어서 재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재배적 방제가 되겠죠.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저항성 품종도 생기고 또 약제도 개발됨에 따라서 이제 시기를 담배가루가 있다 해서 꼭 겨울에 심는 게 아니라 이런 화학적 방제와 이런 그 유전적인 우리가 저항성 품종을 갖게 됨에 따라서 시기에 상관없이 담배가루의 그 바이러스에 상관없이 요새 정식을 하고 있다, 재배를 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여기 들어간 게 재배적 방법을 사용하다가 우리가 화학적 방법과 그 다음에 뭘 써요? 유전적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그 다음에 하나를 사용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직접 해충의 밀도를 낮추기보다는 해충의 가해를 회피하여 발생을 미연하는 차단하는 소고적 방법. 왜 사용했어 이거를? 아직 없으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약제도 없고
내가 저항성 품종이 개발되기 전이다 보니 우리가 이런 방법을 택했죠. 근데 내가 이런 해충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재배적 방법을 포기를 하고 다시 수익이 높은 시기에 심으려는 방법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죠. 이것들이. 그 다음에 재배적 방법, 해충 방제에서 이제 재배적 방법 중에서 이제 해통의 월동처 서식서 제거하고 경화. 땅을 갈면은 아무래도 저기 이제 해충의 밀도가 떨어지거든요. 표면에 있을 때보다. 근데 윤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과거에 토마토를 심었었는데 토마토를 심었더니 이 지역에 이 근방에서 해충을 토마토를 가해하는 해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한 2년을 갔다가 여기다가 옥수수를 심어버렸어요. 그럼 옥수수를 가해하는 해충들은 있어도 토마토를 가해하는 해충의 밀도는 떨어졌겠죠. 근데 이거는 왜 할까요? 시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장 비싼 작물을 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윤작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가장 일반적으로 해요. 가장 수익성이 높은 걸 심고요. 유전적이나 화학적 방제법으로 우리 통제하죠. 일단 재배 시기 조절. 아까 그랬죠? 담배 발효가 발생을 해서 바이러스를 옮겼는데 과거에 내가 무기가 없었으니 어때요? 11월 달에 정식이 들어갔다고 했죠. 11월 달. 왜? 해충의 밀도가 떨어지는 11월에 심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요. 유인식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내충성 품종. 근데 이거 문제가 선호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화학적 방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화학적 방제죠. 이것들이요. 그리고 화학적 방제를 사용하는 해충 방제는 장점이 약효가 빠르고 방제 면적을 자유롭게 하고 한 번 사용으로 많은 해충을 동시에 방제 가능하다. 이것들이요. 근데 우리가 이 시설원에 사용되는 특히 채소에 사용되는 시설 채소에 사용되는 농약들은요 굉장히 고급 농약이에요. 어떻게 고급 농약이냐면은 농약을 뿌리고 씻지 않아도 이틀 정도면 수확이 가능해요. 자연적으로 분화되고 분화가 다 안 되더라도 인간이 먹었을 때 해가 없을 정도의 농도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48시간 정도면은 우리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약이 굉장히 고가겠죠, 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해롭지 않은 대신에 굉장히 고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뭐 유용 천적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농장에서는 천적을 사용하는데 토마토 농장에 천적을 못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가 파프리카보다 토마토에서 해충약을 더 많이 사용해요. 그럼 해충약을 그만큼 살충제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천적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벌을 사용하는 우리 수정벌을 사용하잖아요. 토마토, 파프리카를 우리가 수확을 할 때 착과를 시킬 때 우리가 벌을 사용하는데 벌을 사용할 때 살충제를 쓰게 되면은 우리 일정 살충제는 늦자마자 전멸하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괜찮은 살충제들은 살충제를 넣었다고 해서 벌이 바로 죽진 않아요. 그렇지만 벌의 수명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천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수명이 떨어지거나 번식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문제되고, 그 다음에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이 살충제의 저항성인 바로 해충들이 출현한다. 그래서 출현이 있다는 데 따라서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제가 보면은 해충이 저항성이 발현되는 기작보다 발현되는 새로운, 그러니까 내가 담배 가루인데 네오니코틴에 대해서 잘 죽었는데 네오니코틴 계통 약제에 안 죽는 것도 싫어했어요. 요것보다 농약의 개발이 좀 한 발짝 늦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한 가지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저항성들이 나오게 되고, 이 저항성 같은 경우는 더 고농도의 농약을 뿌려야 하기 때문에 농약의 사용량이 더욱더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화학적 구조, 물리적 구조, 사용 방법, 용도에 따라 해충, 살충제는 나눠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충 방제에서 화학적 방제에서요, 곤충 체내 침입으로 분류가 되는 소화 중독제예요. 일단은 약제가 해충 구기로 들어가서 소화관 내에 들어가 죽게 한다. 그래서 씹고 하는 잎을 가는 해충, 나비나 메뚜기나 딱정벌레 같이 빨아먹거나 부침을 뭐라고 하죠? 씹어먹거나 우리가 빨대 같은 것을 집어넣어 빨아먹는 애들은 바로 소화 중독제. 뱃속에 들어가서 중독을 일으키는 소화 중독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접촉제는 뭐냐면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공이나 체표를 통해 침입 또는 기문으로 들어가서 기관을 막아 죽이는 것이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약제로 개발되어 사용 중이고, 직접 접촉제가 자족성 살충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직접 마주해 주는 게 있고요. 식물체 입이나 이런 데 묻어 있다가 원래 해충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임에 따라서 기분에 묻어갖고 이것들이 해충이 죽는 이런 접촉제가 있다. 그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훈중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체에 사용되지는 않고 저장해서 사용되는데요. 이것을 약을 훈중시켜서 이 훈중대 그 증기잖아. 이것들이 식물이라든가 이런 해충의 기운을 통해서 호흡기를 침입하고 이것들을 죽이는 약재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독성 약재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보통 과실이나 목재나 토양해충, 선충들, 그러니까 식물을 살아있을 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확을 하고 나서 사용되는 것들, 그다음 훈중제가 이럴 때 사용해요. 농사가 종료되고, 그러니까 내가 온실의 농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훈중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또 있다. 이것들이요. 침투성 살충제. 이건 침투라는 게 어떠로 침투하는 건, 여기서 침투성이라는 거는 벌레로 침투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식물 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충제를 갖다가 관주를 했어요. 근데 관주를 했는데 이 살충제가 물을 따라서 식물체가 흡수함에 따라서 물과 함께 식물체 안에 흡수돼서 잎과 줄기에 퍼져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벌레들은 냄새만 맡고도 오지 못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흡집이나, 그러니까 특히 내가 주둥이를 잎에 받고 쭉 빨아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잎 속에 있는 지백을 내가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농약을 먹었으니까 얘가 죽겠죠.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다음 씹는 애들도 죽겠죠. 내가 씹어서 이걸 먹었으니까 죽었겠죠. 그러면은 내가 약체에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내 식물체의 몸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겉에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약은 비쌀까요, 쌀까요? 굉장히 고가의 약이다. 이것들은 굉장히 고가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는 무해해야 되죠. 해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약재들이 상당히 고가의 약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작물에 흡수되어 천적에 대한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요. 왜냐하면 천적은 식물을 먹지 않으니까. 그리고 작물의 줄기나 잎에 내부에 기대한 해충도 사용할 수가 있고, 흡수가 이렇게 빨아먹는 놈들, 씹어먹는 놈들에도 효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효과가 있다. 아까 이거 빨아먹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는 뭐 접촉제 효과 있을까 없을까요? 효과가 없죠. 없어요, 효과가. 그 다음에 포화충족제도 필요가 없죠. 왜냐면 겉에 묻어있는 거 씹어먹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흡집한 애들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침투성 살충제는 내가 관주, 그러니까 여기서 관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뭐예요? 침투성 약제는 관주에 사용할 수가 있다. 관주에 사용한다는 건 되게 좋아요. 농약을 살포하는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얘기예요. 농약을 뿌리기가 쉬워요. 살충한다는 얘기는. 수경재배에서 그냥 간단하게 했잖아요. 호담 탱크에다가 약을 타서 밀어넣으면은 그냥 되겠죠. 이것들이요. 되고. 이제 보조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충제의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보조 물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화제가 있고, 유화제는 기름에 잘 녹는 약재를 갖다가 유화제를 타서 넣는 게 있고요. 증량제는 약을 뿌리기 쉬우려고 내가 300평에다가 원재로 치면 10g을 넣어야 되는데 5g을 넣어야 되는데 약을 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g 이상만큼 타주게 하는 게 있고요. 전착제는 뭘까요? 이게 아까 여기 전착제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주냐면은 요 소화중독제. 이게 어디 묻어 있어야 돼요? 잎의 표면이나 이런 데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튀겨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오래 거의 머물러야지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착제를 이용해서, 이 전착제는 뭐냐? 전착제는 잎이나 과일에 묻어서 더 오랫동안 약효가 지속되도록 묻어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전착제예요. 이것들이요. 협력제는 약제의 효능을 더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전착제라고, 이제 그 효과를 하는 걸 협력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약제를 넣어주면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화제, 증량제, 전착제, 협력제가 있고, 이 전착제는 약효를 더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천입 종류에 따른 그 중에서 유인제와 기피제가 있다. 유인제는 뭐예요? 독성 있는 먹이로 포충기를 유인하는 약제, 휘발성 물질이나 성유인제들. 그러니까 이 유인제는 우리가 성호르몬 같이,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포충기 이렇게 놓으면은 등을 달아두면 어떻게 돼요? 등을 보고 일로 들어오겠죠. 밀어내는 경우가 있고, 페로몬 트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트랩이 있는데 이 트랩 안에다가 끈끈이를 넣어요. 이렇게 넣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호르몬제를 집어넣게 되면, 성호르몬제를 넣게 되면요, 벌레들이 이 안으로 기어 들어와서 끈끈이부터 죽어버리거든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유인제라고 해요. 기피제는 뭐예요? 거꾸로죠. 내가 내 농장에 벌레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피제는 해충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기피제는 해충이 안 죽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피제는 농약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고,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친환경 유기농 한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할 때 뭐 은행나무, 은행 껍데기를 뭐라고 하죠? 썩혀갖고 뿌린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시설원회에서는 기피제 사용은 안 해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기피제가 좀 냄새가 고약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채소는 어때요? 수확을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수확을 하고 오이는 매일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피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특별하게 기피제 같은 경우는 해충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들은 유인제는 죽여요. 포충기를 끌어들여 죽인다는 거. 우리가 이제 해충에 대해서 그 생물학적 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생물학적 방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농약의 위험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물적 방제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충의 밀도를 억제하고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생자, 포식자,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제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해충이라는 거는 내가 천적이 있어요. 기생자나 포식자 같이 내가 담배가루를 먹고 사는 해충, 천적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천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배가루 밀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 방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병원성 미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병원성 미생물에서 나오는 것들도 역시 식물한 인간에게 안전하냐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다. 이것들은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하는 것이 생물학적 방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천적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셋이라고 있지. 이 셋이라고 그 전에 이제 좀 없어진 애인데, 이 셋이라는 회사가 이 천적을 갖고 우리나라 처음에 도입해서 많이 이제 했던 회사들인데요. 보면은 뭐 선충들이 있고 작은 뿌리, 그러니까 곤충성 병원성 선충이 있잖아요. 제가 작은 뿌리파리 필도가 높아지면은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걸 넣을 수가 있고요. 뭐 잔디우파리, 꽃놀이, 노린재가 이제 총체벌레 잡아먹거든요. 노린재들이. 그리고 이런 노린재가 또 총체벌레가 없이 노린재가 많아지잖아요. 노린재 자체가 식물한테 가해하기도 해요. 노린재가 식물체를 또 씹어먹기도 하거든요. 밀도가 올라가면은.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천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충을 잡는데, 문제는 이 천적이라는 것은 해충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밀도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밀도가 너무 높으면 해충이 천적이 효과가 또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충이 밀도가 더 빨리 증가하면은 천적은 더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적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무당벌레 같이 직접 진딧물을 잡아먹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딧물 잡아먹고 있죠. 여기도 진딧물 잡아먹고 있고, 포식성 천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미생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충을 이제 방지역에서 이제 뿌려주게 되죠. 그러면은 세균성 살충제가 있고, 곰팡이성 살충제가 있고, 바이러스 살충제가 있고, 이건 뭐냐? 벌레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사용해서 죽이는 것들. 우리가 사람 전쟁할 때 우리도 그런 게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탄저균 갖다가 뭐 테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미생물 갖다가 인간의 전쟁에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병을 일으키려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특정 벌레의 병을 일으키는 살충제가 세균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뿌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이걸 하면은 그 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가격이 비싸고,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는요, 화학물질에 비해서 어때요? 구조적으로 안전한가요? 불안정하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은 문제들이 있다. 이것들은 일반 화학적 살균제에 비해서, 살충제에 비해서. 그래서 생물학 방사능 보기에는 일단은 효과는 느리고요. 바이러스는 세균은 빠르고 곰팡이는 느리고, 시달기간은 5일, 1일, 3일이고, 살균이 제일 빠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경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평이 있는데, 이 곰팡이 살균 살충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뭐라고 하죠? 동충하초라고 들어봤어요? 동충하초 들어본 사람? 동충하초가 뭐예요? 곰팡이 살충제죠. 벌레를 기생해서 벌레를 죽이고, 벌레에서 약을 빨아먹어서 다시 버섯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 동충하초가 곰팡이 살충제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곰팡이 살충제를 연구하는 분 중에서, 생물학적 방제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이 동충하초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담배 나방을 죽이고 싶어요. 그럼 담배 나방에서 생기는 동충하초를 찾는다면은 그 동충하초에 대한 포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담배 나방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생물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가 있고, 좀 세균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세 가지 살충제들이 나오고 있다. 행동적 방제는 뭐냐면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먹이를 쉽게 얻을 장소를 두고
발역 행동, 정전 조류에서 섭식 이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곤충은 행동은 종에 따라 같은 종이라도 뭐 발생식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충의 행동을 이용하여 개체군을 제어하는 방제. 그러니까 행동을 갖고서는 벌레가 특정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들 아니면은 행동을 저해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제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행동적 방제라고 하고요. 다양한 화학물질에서 종특이적 영향을 받는다. 이 행동을 할 때는 얘들이 페로몬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페로몬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걸 행동적 방제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행동적 방제 보면 볼게요. 지금 요게 빨간색 보이죠? 요게 페로몬을 이용한 건데 보면은 요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뿔나방이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뿔나방 방제를 위해서 지금 트랩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트랩 안에 페로몬을 깔아놓고 요게 보이시죠? 요것들이 바로 토마토 뿔나방들인데 뿔나방들이 와서 죽은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성적 페로몬, 집합 페로몬 뭐예요? 한 곳에 모이게 하는 페로몬들이고요. 길잡이 페로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특히 바퀴벌레라든가 아니면은 개미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개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기가 어떤 먹이가 있으면은 페로몬을 내는데요. 그럼 그 페로몬 냄새를 맡고 벌레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주 함정을 파놓고 거기다가 그 개미들이 내놓는 페로몬을 발라놓는다고 하면은 개미들이 그 끈끈이 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겠죠. 그렇지? 바퀴벌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페로몬을 이용하는 것들이 행동적 방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화학적 방제라고 하는데 일단은 페로몬을 이용한 유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행동적 방제라고 한다. 이제 종합적 방제라는 거는 우리가 각종 수단을 갖다가 모순되지 않게 유기적으로 조화되게 병용함으로써, 그러니까 한 가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낮은 개체군의 밀도가 있고 변동성이 작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 기생성 같은 걸 해요. 뭐 이런 뭐라고 하죠? 이런 해충 밀도가 낮을 때는 생물학적 방제를 이용해서 천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밀도가 낮을 때는 저항성 품종을 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개선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뭐 방충망을 친다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내가 농장 주변에 제초 작업을 철저히 해갖고 내 농장의 주변에 몇 미터, 30m 반경으로는 제초 작업을 완벽하게 해놓는다든가 해서 해충이 내 온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들을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일시적으로 해충 밀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해충 개체군의 밀도가 낮추는 방법으로 들어가야죠. 일단은 우리가 살충제를 쓰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천정농약, 미세먼지 같은 하여튼 우리가 살충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벌레를 잡는 과정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행동 이용하는 것들, 페로몬이라든가 이런 유인물질을 이용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기도 하고요. 생화기름을 교란한다는 거, 페로몬 뭐 이런 것들 이용하기도 하고요. 기피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온실 안으로 못 들어오기도 하고 바깥으로 내쫓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낮은 밀도로 유지하게 돼요. 뭐 불임화법, 이거는 아직까지는 상용화된 방법은 아닌데 그 벌레들을 갖다가 예를 암컷 수컷이 있죠. 근데 암컷 수컷을 갖다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무정자장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미를 해도 알이 부화가 안 되겠죠. 그런 방법을 우리가 불임화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의 불합성, 영태적화, 좌단, 치환형, 경쟁력 도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벌레가 있는데 벌레가 서로 경쟁을 하는데요. 얘는 A라는 벌레는 바이러스를 전염하지 못해. 근데 B라는 벌레는 같은 종인데 바이러스 전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못하는 벌레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A라는 벌레가 B와 경쟁을 함으로써 B가 줄어들겠죠. 이런 방법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세 번째 C 방법은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A와 B단계, 특히 B단계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B단계, 화학적 방제, 유인 트랩 사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방충망을 사용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우리가 주로 A와 B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들을. C 방법은 뭐 저도 이거 말로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상업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한 적은 C 방법은 없어요. A와 B 단계에서 현재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정범을 갖다가 IPM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IPM 뭐예요? 페이스인터 매니지먼트, 종합적 반대라고 인터그레이트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종합정범은 기본적 실천 사항이 목적 해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해충만 목적을 하지 않고요.
생태계에서 소식하는 잠재해충 및 천적 등의 영향을 적은 잠재해충이라든가 천적 등의 영향이 적은 방제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 소량을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부가가치를 최대로 높이는 지적 수량을 목표로 한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제가 전화 보령에서 제 선배가 농사 짓는 딸이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제가 볼 때 15일에서 20일에 수확이 종료가 되는데 저한테 방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봤는데 제가 방제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하라고 했죠. 나중에 수확이 종료가 된 다음에 가격이 싼 농약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목적을 하는 목적은 최대 수량을 목적이 아니라 바로 경제성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충 개체군을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밀도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아까 말했죠. 우리가 실습 농장에서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잠깐만 좀 왔네. 우리가 방제 목적을 할 때요. 그 작은 뿌리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방제를 안 한다고 했죠. 왜 방제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정도 농도로 밀도로는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방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굳이 그걸 방제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라는 거는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뭐 우리가 자연 사망 요인을 최대 이용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충제의 저항성 발달하고 농약의 잔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해한다. 그러면은 내가 살충제가 있어요. 살충제를 한 가지를 갖다 같은 계통 약제를 계속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내가 살충제가 있는데 하나는 약효가 좋아, 하나는 약효가 떨어져. 그럼 어떻게 뿌리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약효가 좋은 걸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효과가 나쁜 것을 한번 뿌리고 다시 효과 좋은 걸 뿌리고 효과가 나쁜 걸 한번 뿌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항성이 적게 생긴다는 거예요. 볼게요. 효과가 좋은 놈은 어때요? 100마리가 있는데 효과가 좋은 걸 뿌렸더니 90마리가 죽었어요. 10마리 남았죠. 그럼 여기다가 효과가 나쁜 걸 뿌렸더니 10마리 중에 7마리가 죽었어. 3마리가 남았죠. 그럼 다음번에 또 뿌릴 때는 약효가 또 좋은 걸 뿌리고 나쁜 걸 해서 교차로 우리가 다른 계통의 약제를 교우로 살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농약병에 보게 되면은 숫자가 써 있어요. 같은 숫자는 같은 약제거나 같은 계통의 약제들이에요. 뭐 19가 뭐면 19가 나 써 있으면은 19 약제를 한번 뿌렸으면은 다음에는 15 약제를 뿌린다든가 해서 서로 교체해서 뿌려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요거를 하나 제가 잠깐만요. 이 정도까지 전달되는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제가 이거 보다가 요새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식물의 관점에서 이제 본 거예요. 이런 미생물들을. 우리가 잊고 사는 생물,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물건 취급당하는 생물, 마음대로 밟고 꺾고 베어도 별다른 가책을 느끼지 않는 생물, 그나마 유익한 것과 예쁜 것에만 관심을 갖는 생물. 하지만 지구 전체 생물의 80%를 차지하는 생물, 태양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원천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생물. 는 봄학기 카오스 사이언스의 대주제 관점 1편입니다. 식물의 관점 시리즈는 식물에 관한 흥미롭고 유익한 매주 식물의 관점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연구 식물의 하지만 납죽억박하는 납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물은 그중 얼마를 차지할까요? 여기서 총 생물량이라 했을 때의 생물은 그야말로 모든 생물입니다. 세균이라고 부르는 박테리아, 세균 같기도 할까요?
모든 앞에 아닌데? 인트로를 잘 들으신 분이라면 식물이 총 생물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좀 놀라셨죠? 그렇게나 많을까 싶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통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다는 모든 생명체의 고향입니다. 원래 바다에서 살던 생물이 한참 지나서야 육지로 진출했으니까요. 아닌데. 생명의 40억 년 역사를 24시간으로 단축하면 생명체가 육상으로 진출한 것은 이 아, 정도까지 그래요? 전달로 보시는 게 가장 오늘 저기 해요. 네. 그리고 지구상에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세균부터 저 동물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식물은 전혀 움직일 수 없지만 지구상에서 거의 10억 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 있었을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더 중요한 질문은 식물이 있기 전에 35억 년 전에 미생물이 있었답니다. 잘 모르지만 35억 년 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식물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당연히 미생물이 있었겠죠. 그러면 미생물이 있는데 식물과 동물이 있었으니까 그럼 미생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펴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생물이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식물과 동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홀로바이옴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 개념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념은 린 마블리스라는 그 여자 과학자가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던 칼 세이건의 와이프인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생물학자인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체 중에 동물이나 식물이라고 하는 고등생물이라고 하는 세포 속에 세균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라는 걸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엽록체라든지 미토콘드리아가 사실은 그 엽록체가요. 이거 보게 되면 어디 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식물이. 원래 식물체 몸에는 그 식물체 입에 엽록소가 있죠. 그 다음에 또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소를 보게 되면은 살균과 유사하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홀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결국은 세포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엽록체라든지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세포 공생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미생물이 모든 생물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주 밀접한 상호작용은 아예 자기 속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이외에 식물과 같이 바깥에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식물들은 많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홀로바이옴은 이런 생명체가 미생물과 식물로 나누지 않고 식물과 미생물이 하나의 생명체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전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그랬었죠. 뿌리 쪽에 글루미생물이라고 얘기했었죠. 글루미생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뿌리에 병이 적게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글루미생물이 하는 것이 뭐냐면 글루균들이 바로 이런 뿌리와 같이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이 이 근권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받는 것들이거든요.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이 생명체들의 연합체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영어로 니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나무에 벌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노란 새들이 와보니까 자기가 먹이가 되는 벌레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벌레들을 많이 잡아먹고 자손을 번식시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거쳐서 어느 날 빨간 새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빨간 새들도 이 나무에 있는 벌레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란 새와 빨간 새가 경쟁을 하게 되겠죠. 이 나무라고 하는 공간에 벌레를 통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 두 종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경쟁을 해가지고 하나의 새가 멸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새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요. 예를 들어서 빨간 새는 줄기에 있는 벌레만 먹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노란 새는 나무 잎에 있는 벌레를 먹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 두 가지 종류의 새는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에서 병원균들을 보게 되면요, 토마토를 가해하는 애들은 토마토만 주로 그 미생물을 가해하고요, 오이를 가해하는 오이만 가해해요. 바로 이것들이에요. 생체적 지위가 진화 과정에서 내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숙주를 갖다 결정했다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럼 숙주를 결정하고 나면은 숙주와 미생물 간의 서로 관계에 의해서 그 미생물은 어떤 특정한 종에서만, 특정한 식물에서만 양분을 흡수하는 체계가 되면서 서로 나눠졌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둘 다 먹게 되는 상황에서 공생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멸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생명체들의 대부분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공생을 하든지 멸종을 하든지.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할 그 이야기의 큰 맥입니다. 다양한 역할이 한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미생물은 우리가 말하는 곰팡이라고 하는 진균이 있고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해당되겠죠. 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작았냐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재미삼아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 표현된 친구는 세균입니다. 세균보다 한 10배에서 한 50배 정도 작은 게 바이러스입니다. 이거 바이러스 보이죠? 그러면 곰팡이는 이것보다 100배에서 1000배 정도 큽니다. 곰팡이가 제일 크고 그런데 세균은 바이러스. 곰팡이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일 가장 큰 범위가 1m라고 생각하시죠? 1미드의 1000분의 1은 1mm입니다. 1mm는 30cm 자의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1mm의 1000분의 1이 1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30cm 자의 아주 작은 부분을 1000배로 확대했을 때 30cm 자의 그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세균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현명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균이 어디에 있을까? 아주 좋은 질문인데, 제가 이제 대학 때 위생물학 시간에 처음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물어보셨던 질문입니다. 어디에 있을까? 답은 모든 곳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여기가 어떤 지역일까요? 유황이 나오고 뭐 굉장히 강산성 물이거든요. 예전에는 습시 200도, 500도 되는 해안 열수구 같은 데가 화산이 폭발하는 지역에는 미생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200도, 500도 되는데도 살아가는 미생물이 존재했던 거예요. 산소가 전혀 없는 곳에는 미생물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산소가 전혀 없는 곳에도 미생물이 산소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균은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병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1%도 훨씬 안 되는 지구상의 병을 일으키는 균은 극히 일부입니다. 퍼센티도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제가 안 해봤지만은 0.000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을 죽이거나 식물을 죽이거나 동물을 죽이는 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균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 박테리아인데, 이거는 전체 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병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1%도 훨씬 안 되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많은 미생물들이 뭘 하지? 지구상에 왜 존재하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균들의 역할은 분해자 역할을 합니다. 부생균이라고 분해자 하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다시 유기물로 될 때 그 모든 유기물을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친구들이 이 균들. 그래서 이 균들이 없다면 지구상의 생태계가 전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44년, 45년도 감자빵 얘기 들었었죠?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감자빵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곰팡이가 첫 시간에 배웠었죠. 만드는 감자빵에 대해 얘기를. 유주자라고 하는 이상한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곰팡이는 길쭉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 해양초는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지난번에 그 우마이세티스라고 해서 동그랗게도 분들은 만들었다가 이렇게 뿌리를 냈다고.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원생 생물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주자라고 하는데 곰팡이가 움직일 수 있게 아주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 1초에 25 마이크로미터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자역병의 원인균은 1초에 150 마이크로미터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5.4cm 눈에 안 보이는 너무 적게 한 시간에 5.4cm 너무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균한테는 너무너무 큰 너무너무 멀리 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이 물을 타고 이때 이제 이 물이라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로죠. 결로가 있으면은 결로를 갖다가 헤엄쳐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퍼져나간다는 여러분들 얘기예요. 이제 런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가을과 겨울에 비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 물 속에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가지고 감자를 다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를 안 맞으니까요. 온실에서는 비를 안 맞으니까 이 결로수에 의해서 이 헤엄쳐 다닌다는 얘기예요. 병원들이. 그래서 아일랜드 기근의 가장 원인이 됐다. 역사를 바꾸다. 흉년과 같.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상당히 보시면은 잔디밭 같기도 하고 뭐 될 때쯤에 식물에서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하면 어떻게 그런지 잘 모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밭의 모양은 네모짜리에다가 이렇게 생겼어. 이걸 200년 가까이 일을 재배하고 있어요. 200년 동안 재배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뿌리가 완전히 썩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확이 될 때쯤에 식물체가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이 병에 딱 걸리면은 수확을 딱 했는데 탈곡기에 분명히 수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밀 수확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밀 알갱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밀은 있는데 왜 알갱이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름을 테이크 올이라 테이크는 가지다 올은 이제 모두 갖다 심었던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 자연이 스스로 이런 문제를 극복했을까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재밌는 그래프가요. 병이 심했다가 가만 놔뒀더니 줄어들고요. 쉐더모드에서는 줄어드는 그 시점에 기량 미생물이 증가했다는 세균의 거예요. 밀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균은 슈도모나스라는 세균인데 이 슈도모나스의 역할은 아까 말했던 콜콜이라고 하는 병원균의 밀도를 줄일 수 있는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특별한 슈도모나스가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병원균이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뿌리 주위에 있는 어떤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 들었던 그 곰팡이가 뿌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감염을 하는데 우리가 농약이 아무리 좋더라도 토양에 뿌려줘가지고 이 뿌리 끝까지 농약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병은 농약으로 방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곰팡이는 뿌리를 좋아할까?
광합성의 한 30% 가량의 생산물이 뿌리를 통해 가지고 토양 속으로 퍼진답니다. 아직까지 이유는 잘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하지만 30% 정도의 상당히 많은 유기물이 땅 속으로 퍼지고 그 유기물을 많은 미생물들이 먹이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원균이 곰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도모나스인 세균이 그 곰팡이를 또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상당히 이제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태계를 보고 이 작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분리하려고 이제 제 뿌리에 미생물을 병든 식물에 상당히 많은 생체가 하나의 생명체예요. 이 병이 든 주위에 상당히 이게 노랗게 할로라고 하는데 이게 병원균은 제가 얘기했었죠. 주위에 주변에 뭐가 노랗게 생겨, 하얗게 뭐가 생긴다고 반전이에요. 노란색의 이렇게 주변에. 병진 같은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소 같은 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병진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균이 너무너무 작은데 1마이크로밖에 안 되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식물을 어떻게 공격해가지고 결국 죽기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병원균이 식물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식물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식물체는 병원균이 들어오게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지 않겠죠. 세균이 식물체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몇 가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공이라고 하는 거죠. 기공은 식물이 이제 호흡을 하기 위해서 공기를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기 위해서 빨리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혹시 운 좋게 문이 닫기 전에 여기에 들어간 세균들은 병을 이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식물 조직 속에 이렇게 정식하면서 죽게 아까 노랗게 들어갈 때요 물이 묻어 있으면서 빨리 잘 들어가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더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는 이 세균이 분명히 바뀌어져 있는 기공을 열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균이 어떤 물질을 이 표면에서 딱 분비를 하자 닫혀있던 기공이 활짝 열리는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슨 열는 방법이 이제 기주특기설이라고 하죠. 토마토 오이 과학자들은 열려지는데 이 세균들이 들어가고 그 속에서 정식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합니다. 더 재미난 것은 세균이 들어가자마자 기공이 닫힙니다. 왜? 다른 세균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닫히는 거예요. 그만큼 세균들이 식물을 공격할 수 있게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 폭탄은 뭐라 갑자기 이런 독소를 급격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정족수 인식이라고 합니다. 정족수 인식. 그러니까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게 위한 최소의 숫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장 선거를 하면은 10명 중에 6표로 돼야 반장이 된다. 쓰는 밀도 같은 조절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일정 밀도 내에서는 병이 발생하지 않고 밀도 같은 병 발생 시작되는 이유가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이거 보면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이유가 이걸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이거 동영상 보되 재밌어요. 그리고 요거 하면 연결해 들어가면은 요 시리즈로 계속 있더라고요. 뭐 읽어보면은 생물학적 지식이 많이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요거 오늘 보여드렸던 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병원균하고 식물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너무 그림 같은 거 잘 표시를 해놔서 보이잖아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들을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어놨거든요. 그거 보셔갖고 한번 뭐 다른 거 동영상도 있지만 이것도 재밌는 동영상이거든요. 아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 번에 다 볼 거예요. 저도 이거 다 봤고 너무 잘 만들었기 동영상이라 이거 끝까지 다 봤는데 그래도 이거를 한번 학생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한번 제가 해놨거든요. 한번 보시고 다음에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숙제 한번 할까요? 정리하면 숙제는 안 낼게요. 그러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 또 뭐 있나요? 수업 시간에? 뭐 없어요? 오늘 뭐 저거 없나? 특강 없나? 오늘 뭐 6월 5일 특징이 6월 5일이요? 알았어. 예.